안녕하십니까. 토론 배틀TV의 자유영원 논객 인사드립니다. 김경숙 경남지사님의 주장에서처럼 국가가 현금 100만원을 국민 모두의 지갑에 쏘아주려면 당장에 50조 원이 필요합니다. 50조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논란이 많았죠. 그런데 그게 객관적으로 한국 정도 규모의 국가에서 감당 못할 수준의 엄청난 금액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객관적 데이터를 동원하여 검증해보고자 합니다. 동시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재명 지사님에 대한 비판 아닌 비판을 했던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을 논의와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논의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이에 앞서 모든 통계 근거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에서 2020년 3월 6일 갱신한 최신 자료를 근거로 하였음을 밝힙니다. 표를 같이 봐주시죠. 일단 한국의 2020년 예상 국가 채무 총액은 805.2조 원 정도입니다. GDP 대비한 국가 채무 비율은 39.8% 정도로 추정되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50조 원의 국채를 국가가 일시에 발행하게 된다면 중앙정부 국채란에 해당하는 770.5조가 820.5조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국가 채무의 총합은 855.2조 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국가 채무 총량이 855.2조 원이 된다면 그에 따른 국가 채무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일단 한국의 전체 GDP는 2020년 기준 약 2천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자, 전체 2천조 원 중에서 국가 채무가, 국가가 진 빚이 855.2조 원이 되는 상황의 경우 국가 GDP에 대비한 채무 비율은 얼마가 되는 것일까요? 계산해 볼 수 있죠. 2천조 원 GDP의 국가가 855.2조 원의 부채를 지니는 경우 2천조 원분의 855.2조 원, 바로 그게 그 상황의 국가 채무 비율이며 퍼센트로 환산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42.76%죠. 즉 50조 국채를 추가로 발행했을 때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2.76%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42.76%의 국가 채무 비율은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위험한 수준이 맞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겠죠. 일단 기준이 불명확할 때, 어떤 경우나 기준이 불명확할 때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 규모의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채무 비율을 갖고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은 기준을 판단하는 의미 있는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 수준의 국가들을 모아놓은 집단이 있죠. 바로 OECD입니다. 그렇다면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부채 비율을 알아볼까요? 무려 117% 수준입니다. 자, 50조를 당장의 국채를 발행했을 때 42.76%의 채무 비율을 우리나라가 갖게 되는데, 우리와 동급의 다른 나라들은 평균적으로 이미 채무 비율이 117%이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정도 되는 경제 규모라면 117% 수준의 빚을 내고도 대체로 잘만 굴러가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나라들은 그 나라들만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꼭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겨우 2.96% 늘어나는 부채 비율에 벌벌 떨 상황은 아니라는 근거로서는 매우 충분하죠. 자, 보수분들이 좋아하시게 좀 더 보수적인 기준을 잡아봅시다. 유럽연합 EU가 제시한 건전한 국가 부채의 수준은 60% 선입니다. OECD 평균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한국처럼 40% 정도 되는 상황에 비하면 20% 정도 빚을 더 끌었어도 될 여유가 있습니다. 자, 50조를 한 번에 다 쏜다고 해도 겨우 42.76% 수준이 될 뿐입니다. 그랬다 해도 건전 재정의 보수적 기준인 60%에 턱없이 못 미치는데 무슨 기준으로 50조 추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이런 상황인데도 객관적으로 통계를 따져봤더니 분명히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도 부채 비율이 42.76% 되는 것에 벌벌 떨면서 곧바로 나라 살림 거덜날 것처럼 공포감만 뻗뜨리고 계신 보수당 분들, 무슨 기준을 근거로 50조를 한 번에 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까? 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어떤 부채 기준을 잡고 계시길래 그런 말씀을 하게 되셨던 것인가요? 저번 100분 토론에서 김용남 씨께서는 50조 국채 발행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죠. 50조 내지 100조의 재원을 더 마련한다? 결국엔 국채를 더 발행하는 거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국채를 단기간 내에 발행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원화에 대한 평가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어요. 원화에 대한 평가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경제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국채 발행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 그럴싸해 보이죠. 화폐 가치가 높아지는 것, 낮아지는 것 등의 의미를 모르는 누군가가 들으면 뭔가 엄청난 논리가 숨어있나 보다, 정말로 50조 국채 발행하면 나라 살림 거덜나는가 보다 하고 고개를 끄덕여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진짜로 그러한지 저와 함께 하나하나 따져보시겠습니다. 자, 50조 국채가 일시에 발행되면 화폐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까지는, 김용남 씨의 그런 지적까지는 그나마 일리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없던 돈이 빚의 형태로 한꺼번에 많이 시중에 풀리는 것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화폐 가치가 낮아지는 그 자체가 애초에 문제인가요? 화폐 가치가 낮아지면 그 자체로 큰일이 나요? 아닙니다. 화폐 가치를 높이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화폐 가치를 낮추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정부는 화폐 가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등 유동적인 정책을 의도적으로 취해야 하는 것이 현명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 화폐 가치를 낮추는 정책을 노골적으로 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명박 때였습니다. 이명박이 했다고 무조건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그 결과가 좋았다면 그건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겠죠. 자, 따져봅시다. 이명박 정부가 당시에 자국 화폐 가치를 일부러 낮췄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었죠. 자국 화폐 가치가 낮아지면 생산하는 제품들의 단가가 싸지고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죠. 이명박 때는 그런 좋은 의도로 일부러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썼었죠. 그 좋은 취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부작용이 뭐였습니까? 이명박의 고환율 정책, 지금 와서 비판받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살인적인 고물가였죠. 영상 한번 보시죠. 이 물가 관리만큼은 실패한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권 초기부터 인위적으로 수출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수출을 부추겨서 경제 성장을 올릴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환율을 건드려가지고, 지금은 국제물가가 오르는 데다가 환율까지 엄청나게 관리를 실패해서 그것 때문에 고물가가 왔다, 이 점은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분명 좋은 의도로 수출 기업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 화폐 가치를 낮추는 정책을 썼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물가가 상승 추세일 때 그 정책을 써버리면 살인적인 고물가가 오기 때문에 민생을 파탄내버린다는 부작용을 낮춰 이명박의 고환율 정책은 시행하는 시점에서 물가 추세를 고려하여 시행하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교훈을 남겼던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이 교훈을 그대로 가지고 김용남의 말을 현재에 적용해 봅시다. 현 시점 한국의 물가 추세가 어떻습니까? 이명박 때처럼 물가 상승 추세에 있는 국면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만약 물가 추세가 상승 중일 때 국채를 함부로 다량 발행하여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버린다면 이명박 때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지금의 물가 추세가 과연 그때와 같나요? 지금은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시기로서 너무 물가가 안 올라서 걱정인 시기입니다. 물가가 상승 국면에 있는 시기이기는커녕 물가가 정체에 있는 정도가 너무너무 심해서 돈이라도 풀어서 적당하게 높여줘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쓸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같은 시기입니다. 물가가 과도하게 정체해 있는 이런 시기에는 일부러라도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적당한 물가 추이를 유지시키고 덤으로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유도해 주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용남 씨, 50조의 국채 발행이 환율을 높이고 자국 화폐 가치의 절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라고요? 원화에 대한 평가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경제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닙니다. 적어도 그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금 물가 정체기인데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고환율 정책을 쓸 겁니까? 그런 이유에서 오히려 50조의 국채 발행은 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정책이라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당한 시민의 권리에 의거하여 정부에게 강력히 건의합니다. 현 시점은 50조를 당장 국채로 한 번에 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김용남 씨가 말한 화폐가치 절하 문제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만한 적절한 기간입니다. 정부는 제발 지방자치단체에 코 묻은 돈을 억지로 끌어들여서 재정 아끼려 하지 마시고 팍팍 쏘세요. 대한민국의 건전한 부채 비율을 고려할 때
50조 정도로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지난 시간에 상품권의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이재명 지사님의 주장에 반대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반대합니다. 가능하다면 상품권보다 현금이 낫죠. 이재명 지사님, 애초에 상품권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경기도민이 모은 돈으로 재원을 충당하려 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그냥 국가가 쏘라고 하세요. 그렇게 주장하셔도 뻔뻔한 것 절대 아닙니다. 혼자 감당하시려고 애쓰실 필요 전혀 없으십니다. 이재명 지사님이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그 근본 취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민들이 어렵게 모은 돈인데 경기도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하려면 상품권의 형태일 수밖에 없겠죠. 안 그래요? 저도 이해해요. 같은 맥락에서 박원순 시장님께서 상품권의 형태로 서울시 내에서 쓸 수 있게 하자는 안도 똑같은 취지인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님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그렇게 고분분투하실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아깝게 모은 돈으로 금액을 부담하실 필요가 애초에 없어요. 모두 국가가 쏘라고 하십시오. 50조?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40%에서 43%로 높아진다고 해서 나라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수치만 보십시오. 국가가 전액 부담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도 재정이 훌륭한 편이지만 그 모두를 뛰어넘을 만한 재정이 건전한 바로 그곳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입니다. 정 이 시기에 도움이 되고 싶으시다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타이틀로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큰 금액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요청하시고 그것과 동시에 지자체의 곳간을 털어서 상품권의 형태로 추가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십시오. 두 개 다 못할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건전하게 재정을 관리해온 서울시와 경기도 주민들은 아껴 쓰는 수장을 만난 덕에 조금 더 혜택을 봐도 됩니다. 국가의 지원은 지자체의 지원과 완벽하게 독립시키시고 국가에 요구해야 할 것은 명확하게 요구하는 입장을 명백히 해주십시오. 국민들은 그럴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응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드디어 구체적인 절충안이 나왔군요. 문 대통령 및 경제참모들께서 이쪽 저쪽의 장단점을 모두 취합하시고 종합적 결론을 내리신 결과가 과연 어떠했을까? 잘 살펴보니까 금액은 훨씬 줄어들었고요.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1인당 지급하자는 부분도 일부 수정되었고요. 우파의 선별 지급안이 감안된 것이겠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도 발표되었네요. 개인적으로는 금액이 줄어든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1인당 공평하게 지급하자는 안이 수정된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지자체에게 일부 부담시킨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국가가 화끈하게 쐈어야 한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정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견이 있었지만 리더의 결정은 존중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지라 일개 시민인 저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점에 크게 불만을 가질 생각은 없습니다. 제 손으로 뽑은 리더에게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주었던 것은 바로 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및 경제참모분들도 현금 100만원 1인당 쏘는 것을 강행해도 부채 비율에 별 지장 없었으리라는 것을 몰랐으리라고 생각진 않습니다. 저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들이 다 계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강행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마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다음 스텝이 어렵게 되리라는 예측이 있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번 그런 식의 큰 지출을 국채 발행으로 감행해버리면 여당에서 나중에 집권했을 때 자기들 스타일의 부양책,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이라든지 하는 것들의 정책을 손쉽게 지 맘대로 막 결정해버리고 한국 부채 건전성이 좋으니까 해도 된다. 니네도 저번에 하지 않았느냐? 라고 우겨버리면 상당히 불리해져 버리거든요. 너희도 저번에 수십조 한 번에 싸도 된다고 안 했냐? 그래서 나도 이번에 4대강 사업을 한 번 더 할란다. 라고 주장해버릴까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들이고요.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먼 시점에서의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강행하지 못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대가 있더라도 그게 옳다면 강행할 수 있는 뚝심 있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당장의 비판에 수그러들었다기보단 먼 미래의 큰 수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지점, 바로 그 지점을 꿰뚫고 결정하셨던 게 아닌가 저는 좋게 생각해 봅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난기본소득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연히 환영하고요. 저나 김경수 지사님께서 애초에 구상했던 것처럼 초급진적인 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 그 점에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망보다는 이런 안이 합의될 수 있었다는 것 그 자체에 감사하며
대한민국이 나날이 진보해 가고 있구나 하며 기뻐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예 씨알도 안 먹히던 주장이었어요. 그래도 이 정도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나날이 진보하고 있다는 증거다 라고 감사히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